이렇게 가다가는 한국도 불법 체류 자천국이 될지도 몰라. 더 늦기 전에 중국이든 태국이든 불법 체류자를 빨리 강제 추방해야 해. 여기 미국 여대생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하자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3학년 올리비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국제 문제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께서 국제무역 관련 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태어난 2001년 중국의 GDP가 1조 달러였는데 20년 만에 17조 달러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한 중국의 모습을 보며 국제관계의 역동성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자연스럽게 국제관계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꽤 특별합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더라고요. 특히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펼치는 균형 외교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했죠. 또한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외교력을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 운 좋게도 우리 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경쟁률이 꽤 높았거든요. 제출한 에세이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제 관심을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게 주요했나 봐요. 선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특히 제 연구 주제가 한중 관계 속 한국의 전략적 위치여서 더욱 기뻤어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반도체 산업이나 문화 콘텐츠 수출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한국의 전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컸죠. 물론 동시에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1년을 보내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아직 초보 수준이라 의사소통이 걱정됐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1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리고 마침내 2023년 8월에 어느 무더운 날 저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고층 빌딩들과 한강의 조화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전통 건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운이 좋았어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페이였거든요. 중국 베이징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24살이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대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페이의 친절한 미소에 금세 마음이 놓였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빠르게 친해졌어요. 제가 한중관계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된 페이는 정말 반가워했어요. 중국 현지인의 시각으로 한중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페이는 중국 공산당 청년단 출신이라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대화는 항상 흥미진진했죠. 페이는 정말 다정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죠. 어느 마트에서 장을 봐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로 된 간단한 인사말도 가르쳐줬어요. 덕분에 초기 적응 과정이 훨씬 수월했어요. 페이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배워갔죠. 특히 명동에서 쇼핑할 때는 한국과 중국의 소비 문화 차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페이의 관점은 제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룸메이트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느껴졌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어요.
그중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강의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들의 통찰력 있는 설명을 들으며 책으로만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업 중 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죠. 주말에는 페이와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을 탐방했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조선시대의 역사를 느꼈고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연구 주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력에 깊은 관심이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며 한국 기업들의 혁신 능력에 감탄했죠.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의 성장 과정과 최근 쿠팡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같은 사례를 접하면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궁금했거든요. 이런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기술력이 국제관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경제 외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성공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페이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더 심도 있어졌죠. 페이는 중국인이라 한중 관계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관점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전략이나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페이의 의견은 항상 새로웠죠. 때론 의견 차이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페이의 생각이 흥미로웠어요. 중국에서도 삼성이나 LG 제품들이 인기가 많다면서 동시에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죠. 페이의 도움은 정말 컸어요. 중국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해주기도 하고 중국 내부의 시각을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덕분에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이 더해졌어요. 룸메이트가 중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큰 행운일 줄은 몰랐죠. 페이와의 대화 덕분에 한중 관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답니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좌절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죠. 길거리의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어로 된 신문기사나 논문을 읽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주제는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이었죠. 전문가들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제 연구 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김치의 매운맛도 즐길 수 있게 됐고 대중교통 이용도 능숙해졌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도 조금씩 생겼죠. 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고 치맥을 즐기면서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특히 긴 연휴를 보낼 때는 가족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페이가 위로해 주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페이에게 의지하면서 연구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한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국내 정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죠. 이를 위해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복잡한 역사와 현재의 도전 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늘 페이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든든한 안내자였습니다. 특히 한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를 소개해준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페이 덕분에 만난 중국인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 유학생은 한국 대학원에서 연구하며 장래를 꿈꾸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기업에 취직해 성공적으로 정착한 케이스였어요. 반면 일부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차이나타운에서 만난 한 중국인 가족이에요. 20년 전 한국으로 이주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했습니다. 처음엔 불법 체류자로 시작해 합법적 신분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한편으로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에 놀랐어요.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총기 사고 같은 것도 거의 없어서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페이와 함께 한국 뉴스를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중 관계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곤 했죠.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페이의 시각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때론 의견이 갈리기도 했지만 그런 토론이 오히려 제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중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제 연구 주제에 살을 붙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됐어요. 동시에 이민과 적응의 복잡성, 그리고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죠. 한 중국인 대학원생과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었는데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경쟁에 대한 그의 견해가 흥미로웠습니다. 양국의 기술 발전이 어떻게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중 관계의 복잡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교과서나 뉴스에서 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살아있는 지식을 얻은 거죠. 앞으로 제 연구에 이런 실제 경험들을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경험이 제 연구에 깊이를 더해줄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 불가능한 법이에요. 제 설렘과 기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던져진 것처럼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인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어느 날 저녁 페이의 정체를 알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기숙사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페이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여권을 잃어버렸다며 당황해하더라고요. 저는 페이를 돕기 위해 함께 찾아보던 중 우연히 그녀의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살펴보던 중 눈에 익숙한 듯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비자가 보였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아버지의 무역 일을 도우며 여러 나라의 비자를 접해본 덕에 이게 위조됐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거든요. 그 옆에는 이미 만료된 학생 비자도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주로 쓰는 패턴이라는 걸 강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머리가 멍해지는 걸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페이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비자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페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야.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게 무슨 큰 문제라도 돼. 저는 그녀의 대답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불법 체류라는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니. 페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넌 이해 못할 거야.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거라고. 규칙 같은 건 융통성 있게 봐야지. 그 순간 그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페이가 항상 아르바이트 얘기를 꺼리던 이유, 공식적인 자리를 피하던 이유까지 모든 게 이해가 갔죠. 하지만 동시에 큰 배신감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페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불법 체류자였다는 충격,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녀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페이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페이, 넌 불법 체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어? 이건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국가법을 어기는 거야. 추방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페이는 제 질문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엔 합법적으로 왔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게 됐고 그 과정에서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죠. 이건 그저 행정적인 실수일 뿐이야. 페이가 말했어요. 내 비자가 만료된 건 맞아. 하지만 그게 곧 불법은 아니잖아. 단지 연장을 못했을 뿐이라고. 그녀의 말투는 마치 이런 일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해. 규칙이란 건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하는 법이지. 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페이의 이런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비자 만료와 불법 체류를 동일시하지 않는 그녀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그녀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본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여기서의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페이가 덧붙였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계속 여기 머물기로 한 거지.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감했어요. 법과 규칙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 페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알던 세계와 그녀의 세계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페이와의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이 국제 관계를 실제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노력하면서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죠.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계단 손잡이에 침을 뱉더니 손바닥으로 쓱쓱 펴바르는 거예요. 순간 혹시 손이 미끄러워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저 더럽기만 했어요. 충격을 받은 채 기숙사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근처 공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까이 가보니 중국인 무리가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어요. 심지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와서 제지했는데도 더 큰 소리로 떠들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페이의 불법 체류 사실을 알게 된 후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변의 중국인들의 행동이 마치 필터가 벗겨진 듯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난 제 자신이 놀랍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복잡한 마음을 안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마침 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하게 됐어요. 뉴스에서는 중국인들이 가짜 명품을 대규모로 제조해 판매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 다니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죠.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단순한 경제, 범죄를 넘어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리포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됐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 업체의 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반도체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한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보다는 한국 기업의 인력을 포섭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최신 반도체 기술 확보가 어려워 이런 방법을 쓴다더군요. AI 서버용 HBM만 해도 한국은 이미 6세대 개발 중인데 중국은 겨우 2세대 수준이라니. 그 격차를 메우려고 이런 비윤리적인 방법을 쓴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거였죠. 수천 페이지의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려도 고작 1, 2년 징역형 받는 게 끝이라 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정말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한국의 안전과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대로 가다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술력 높은 나라였던 한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문득 페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위대한 나라야. 우리는 어디서든 살 권리가 있어. 그녀의 말에서 느껴졌던 그 오만함이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불법 체류와 기술 탈취, 이 모든 게 그들의 중화 사상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된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정말 걱정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국의 기술을 빼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기술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길 게 뻔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을 모방 국가라고 모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단순히 현재의 불법행위나 기술 유출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정체성과 국가적 자존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술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페이의 불법 체류 사실과 중국인들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한 후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중국인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 기사를 뒤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됐어요.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문제들이 보도되어 있었죠. 불법 취업, 범죄,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중국 국적자가 필리핀인으로 위장해 지방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들어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했다고 해요. 심지어 중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더라고요. 이 사건을 접하고 나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불법 체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한 나라의 시장이 될 수 있다니. 그렇다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는 것쯤이야 얼마나 쉬웠을까요? 페이의 경우를 떠올리니 불법 체류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됐어요. 캠퍼스에서 만나는 외국인 학생들, 거리에서 마주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일까 의심하게 됐죠. 물론 이런 생각 자체가 편견일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만큼 이 문제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한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걸까?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러던 중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어요.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더라고요. 이 제도가 불법 체류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페이와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봤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위대한 나라야. 우리는 어디서든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이었죠.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은 항상 주변국들의 중심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런 페이의 발언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편협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의 의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 갔고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중 관계의 경제적, 정치적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어졌거든요. 더 나아가 이 문제가 국제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국경의 의미는 무엇인지, 국가 간 인구 이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더 큰 질문들로 확장됐죠.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미국 대선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기숙사 로비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참이었는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렬한 토론이 중계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민 정책에 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눈길을 끌더라고요. 순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불법 체류자 문제와 미국의 상황이 오버랩됐어요.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들이 귀에 들어왔죠.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그의 주장에 미국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걸 보며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발언을 들었을 때 처음엔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온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다라는 말이나 국경선 근처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주민들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충격적인 발언은 너무 극단적으로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한국에서 목격한 불법 체류자들의 행태를 떠올리니 이해가 가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엉덩이를 까고 용변을 보는 모습, 계단 손잡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펴 바르는 행위, 공원에서 중국인 무리가 한밤중에 술을 마시며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오히려 큰 소리로 항의하는 모습, 가짜 명품을 팔고 돈을 벌려는 중국인들, 한국 기업의 기술 탈취와 베끼기, 그리고 페이의 불법 체류와 당당함과 뻔뻔함까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사건들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트럼프의 강경책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불법 체류자의 추악함을 비판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의 강경책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모두 불법 체류자죠. 트럼프가 텍사스에 높은 장벽을 세우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우려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벽을 치는 건 애국심의 발로라고 봐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옹호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트럼프처럼 강경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중국인 불법 체류자 천지가 될 거예요. 최근 한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한 소식을 접했어요. 2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했다는 뉴스였죠.
처음에는 그 규모에 놀랐지만 곧 이것이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국 정부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더 강하게 불법 체류자 문제를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잠시의 외교적 마찰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한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이 필로폰 5kg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건을 듣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잖아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이 안전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요.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국가의 안전과 질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예요. 불법 체류자들을 관용한다는 명목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국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이 지금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법치주의를 지키면서도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 주인공도 정말 끔찍한 경험을 했네요. 중국인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